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할 문제행동 언어재활의 내용은요, 바로 용암법과 조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용암법이랑 조용법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행동의 수정 기법이고요. 실은 우리가 이 문제행동, 언어재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행동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용암법과 조용법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행동을 통제해서 변화를 시키는 용암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조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지금 이 교재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아마 용어들이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여러 차례 복습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용암법은 행동 통제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교재로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만들 때 사용해 주는 게 조형법이고요. 역시 교재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이 행동 통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용암법은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업 내용은 용암법에 사용되는 자극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자극이라는 게 뭔지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용암법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잘 통제가 된다면 용암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 못하다면 용암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는 PPT에서는 좀 간단히 다루고요. 교재에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암법의 함정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암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 PPT에는 담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좀 학습을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조형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조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조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쉐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다비드상이나 이런 석고상을 만들 때 원래는 하나의 큰 돌멩이 덩어리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이런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 거를 영어로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좀 전문 용어로 바꾸면 조형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는 조형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조형 절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형법의 함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역시 PPT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좀 학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우셨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간헐 강화입니다. 자, 간헐 강화는 행동을 감소시킬 때 또 사용이 되는데요. 행동의 감소를 위한 간헐 강화 계획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의 형태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저비율 차별 강화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빈도로 이해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예 0 차별 강화니까 0은 이제 제로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응 빈도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 때 강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저비율 차별 강화는 사실은 이런 나타나는 문제 행동이 그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른바 수용 가능한 경우에 저비율 차별 강화를 사용하는데요. 자,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는 아예 0 차별 강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전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자해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 빈도 0 차별 강화를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자, 양립 불가능한 행동 차별 강화는요. 자, 여러분들 그
동시에 그 성립이 불가능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서서 돌아다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아동이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만약에 ADHD 아동이 막 서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앉아 있는 행동, 즉 양립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앉아 있는 행동을 차별적으로 강화해 주면 막 서서 돌아다니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어떤 간헐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감소시킬 때에는 양립 불가능한 행동을 또 강화를 해주면 문제 행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행동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안행동이랑 양립 불가능한 행동은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 대안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양립 불가능한 행동은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영어로는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예시를 들었던 흡연을 하면서 사탕을 먹을 수는 있죠.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행동은 아닙니다. 흡연자가 흡연을 하면서 사탕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흡연 대신에 사탕이라고 하는 대안행동을 하는 경우에 자, 이것을 차별적으로 강화한다면 흡연이라는 행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헐 강화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히 행동하기, 이른바 자극식별과 자극일반화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면 자,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잔이라고 하는 교재에 나오는 아이의 어떤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웃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좋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 아주 성적인 농담을 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겠죠. 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이제 좋은 상황에서 강화가 되고 어떤 행동은 처벌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때와 장소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극식별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는 것을 자극일반화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극일반화라고 하는 것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서 반응을 강화하는 절차 이후에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자극일반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극일반화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상당한 물리적 유사성에 기인한 학습되지 않은 자극일반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최소한의 물리적 유사성에 포함된 학습된 자극일반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등가 범주에 기인한 학습된 자극일반화가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복습이니까요, 책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번 시간은 용안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용안법은 행동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죠. 자, 여러분들 사례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피터에게 자기 이름 가르치기라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피터라는 아이는 자폐증 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자폐아동은 만약에 자폐아동한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폐아동이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 왜냐하면 이름 물어보기라는 것은 활용적인 기능이지요. 그래서 활용적인 기능을 잘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부분의 결함을 가진 자폐아동 같은 경우에 자, 용안법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이 교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폐아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동한테 자, 너 이름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동이 피터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 자극 방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어보는 사람이 너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바로 피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차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글자씩 없앱니다. 자, 너 이름은 무엇이니? 피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는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너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피터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용안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안법, 페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반응을 통제하는 선행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속적인 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조용법하고요, 상당히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차이가 뭐냐 하면 역시 이 수업의 후반부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용안법은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이 아니고 결과를 바꿔주는 것은, 자극을 바꿔주는 것은 자, 조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이잖아요. 대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부분적으로 변화되거나 새로운 자극이 발생될 때 우리는 용안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속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피터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피터가 내 이름이 뭐니? 라고 얘기하고 피터가 피터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요. 피터는 자폐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피터한테 자, 대답하기라는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이름이 뭐니? 피터라는 식으로 아예 지금 자극, 선행 자극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선행 자극이죠. 자,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자, 거기서의 자극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자극으로 점진적으로 전이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니? 피터에서 이제 한 글자씩 없애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피. 나중에는 내 이름이 뭐니만 물어보면 아이가 피터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용안법이고요. 자, 언제 사용이 되느냐?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여러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름 알려주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자폐아동 말고도 뭐 지적장애 아동이라든지 아주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극 통제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자극을 통제해서 결국은 변화시키면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 없는 식별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극하고 자극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반응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함께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오류가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피터라는 부분을 같이 지금 선행 자극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자, 오류를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없는 식별 훈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오류 없는 학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핵심은 뭐냐? 자극 식별을 형성하는 용안법 절차로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자극에 이미 대답이 들어가 있고요, 정반응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조금씩 바꿔줌으로 해서 정확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안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책을 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용안법에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용안법의 세 가지 이점 중에 첫 번째는 오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류가 결국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자, 그래서 오류 없는 식별 훈련이 용안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수가 소거되는 중에도 여러 번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소거되는 중에도 여러 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번의 실수를 거쳐서 결국은 정확한 반응이 이제 유도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실수가 소거되는 중에서도 여러 번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정답을 함께 제시하는 이른바 선행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용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류가 소거되는 동안에 정서적인 부작용이 또 발생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류를 우리가 소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본 다음에 피터라는 이런 어떤 선행 자극을, 정반응을 제시하는 선행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을 뭐니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다른 이름을 제시하거나 다른 오류를 보인다면 이것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이때 정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안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안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여러분들 교재 191에서부터 192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용안법에 사용되는 자극의 차원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용안법은요, 자극의 차원들에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의 길이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극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단서를 좀 다른 말로 차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자폐아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조음 치료 같은 경우에 언어 치료의 예시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 치료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음절부터 시작해서 단어, 구, 문장으로 만약에 조음 치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차원이라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런 자극 제시하는 단서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자폐아 프로그램에서 예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차원은 교실의 물리적인 구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작은 방에서 자, 연습하다가 점점 큰 교실에서 연습한다 라고 하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가요?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극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차원은 교사당 학생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1대1로 치료를 해요. 여러분들도 언어 치료할 때 1대1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자, 1대1로 치료하다가 자, 이제 그룹 치료를 합니다. 왜 이렇게 1대1로 하다가 그룹 치료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화를 꾀하기 위함이죠. 자, 결국은 자극을 일반화할 때 이런 차원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다가 이제 여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자폐아 프로그램을 잘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있는 그룹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용안법은 이런 차원들에 따라서 또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제 같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수업 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실은 이렇게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과제를 수행하는 건 굉장히 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과제를 안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습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문제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자극의 차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극, 차원. 자,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당신은 애완견 훈련하는데 용안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용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용안법이 결국은 어떤가요? 보면 치료사나 아니면 직접 치료사가 이런 처음에 자극에 선행 자극에 대답까지 함께 제시하는 게 바로 용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더 언어 치료랑 더 가깝네요. 당신의 18개월 된 아이가 맘마라는 단어를 따라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유식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니 하고 물을 때 아이가 맘마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이때 용안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앞에 있는 예시처럼 이게 뭐니 하고 맘마를 같이 붙여서 엄마가 자극을 제시해 주면 그것이 바로 용안법의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점차 한 단어씩 줄여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니 맘까지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아이 대답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맘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용안법의 예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안법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교재 195페이지부터 19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용안법의 효과를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첫 번째는 최종 목표 자극입니다. 자, 최종 목표 자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용안법을 잘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각 자극인데요. 이것을 촉구 또는 다른 말로 프롬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어 치료에서도 좀 다른 교과목 듣다 보면 촉구나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용안법에서 사용되는 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각적인 자극들을 주면 더 용안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용안법의 단계입니다. 용안법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핵심은 선행 자극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알려주고 단서를 점점 줄여주는 것인데, 자, 이러한 단계들을 잘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용안법에 좀 더 효과를 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조용법입니다. 자, 조용법은 뭐냐 하면요. 자, 조용법은 새로운 행동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이라고 하는 게 조각을 쫓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조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랭크의 운동 향상시키기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재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나온 사례가 조용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조용법은 뭐냐면요. 전혀 발생되지 않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자, 예컨대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은 여러분들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행동에 좀 더 가깝게 근접하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보셨던 예는 용환법 같은 경우는 이름을 대해서 물었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기라는 활용적인 기능이 되길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아예 한 번도 사용해 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주 적지만 이따금씩이라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정확하게 이제 행동을 만들어주기 이제 변화를 유지하려면 이제 용환법을 쓰는 거고요. 조용법은 그런 것보다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아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행동을 자, 형성이란 건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행동에 좀 더 가깝게 근접하는 행동을 자, 연속적으로 강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발달시키는 게 바로 조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행동에 좀 더 가깝게 근접이라는 이 핵심적인 어떤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점진적 접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조용법의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여러분들 만 1세쯤 되면 첫낱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한 1.6세쯤 되면 1.6개월쯤 되면 1세 6개월쯤 되면 한 50개 정도의 낱말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2세쯤 되면 말을 붙여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처음부터 첫낱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첫낱말이라는 게 갑자기 아이가 어느 날 탁 산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자, 그 전에 옹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영어로는 배블링이 되겠습니다. 자, 배블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옹알이 예를 들면 빠빠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조용법의 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 빠빠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아빠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것을 부모님들이 강화해 주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잘했네 라고 하면서 그래, 아빠 했네 아빠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근접하게 바뀌게 되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조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에 대해서 행동의 5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움직임의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조용히 사용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움직임의 형태, 대표적인 게 젓가락질이 되겠죠. 여러분들 젓가락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젓가락질을 막 하진 않습니다. 젓가락질도 처음에는 이 막대를 이렇게 손에 껴서 이걸 점차 유지한다든지 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반찬을 집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큰 반찬부터 집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쌀이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집게 되죠.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젓가락질을 여러분들이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줄 때에는 자, 어떻다? 조용이라는 것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빈도입니다. 자, 빈도란 무엇이냐? 행동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운동 안 하던 사람들 뭐 이렇게 몸짱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행동의 양을 늘려주죠, 여러분들. 운동 계획이란 게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계획을 세우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몸짱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점차 빈도를 늘려가면 되겠죠. 결국 행동의 양을 점차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원하는 몸을 가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행동의 양, 이른바 빈도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조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용히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지속시간입니다. 자,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 이른바 지속시간은 행동에 조용히 있어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 전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
대표적인 게 이런 행동 조형에 속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 시간을 좀 집중해서 하고 싶다,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전에 5분씩 또는 10분씩 또는 뭐 1시간씩 공부할 시간을 점차 늘리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쉬고 나서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겠죠. 자, 이런 공부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원래 없던 사람이 만들고자 할 때, 이럴 때 조형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잠재 기간입니다. 자, 자극이 발생하고 자극 때문에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잠재 기간 또는 다른 말로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퀴즈쇼에서 버튼을 빨리 누르는 거. 자, 퀴즈쇼에서 정답을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정답을 빨리 맞추려면 버튼을 빨리 누르는 이런 반응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반응 시간이 느리다면 정답을 알고 있어도 퀴즈쇼에서 뭐 상금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극이 발생하고 나서 자극 때문에 반응할 때까지 나타나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조형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빨라지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도입니다. 자, 힘에 가하는 물리적인 작용을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뭐 교재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만든 예시인데요. 자, 위축된 소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혹시 위축된, 저도 좀 위축되어 있죠, 요새. 자, 위축되어 있는 이런 소녀들의 목소리를 강도를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언어 치료에서 음성 치료라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목소리 강도를 키워주고 싶어요. 자, 우리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음성 장애에 보면, 자, 이런 사람들 만약에 목소리 강도를 키워주고 싶다 할 때, 그때는 강도, 이른바 힘에 가하는 물리적 작용을 조형을 통해서 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행동에 대한 조형의 5가지에는, 자, 조형은 어떤 걸 늘려줄 수 있느냐? 자, 움직임의 형태 뿐만 아니라 빈도, 자, 빈도는 행동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시간, 자, 네 번째 잠재기간, 다섯 번째 강도까지 이렇게 행동에 대한 조형의 5가지 예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형법이나 용어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교재를 좀 보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면 네이버에서 조형법 또는 용안법이라고 치면 조금 더 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들이거든요. 자, 용안법하고 조형법의 차이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안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사실 정리하면 용안법이란 무엇이냐? 자, 자극을 점차 변화해서 특정 반응을 통제하는 자극과 동일하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자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극이라는 건 누가 해주는 건가요? 자, 피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즉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 치료사가 자극을 수준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은 용안법입니다. 자, 우리 피터의 사례 예시를, 피터한테 대답하기라는 기능을 가르칠 때 치료사는 어떻게 했나요? 피터한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는, 이것이 질문이자 자극이잖아요. 이 자극에 바로 정반응을 붙여서, 통으로 붙여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자극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켰죠. 자, 핵심은 뭔가요? 결국 반응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자, 자극의 점진적인 변화를 준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극의 점진적인 변화를 준다. 즉, 자극을 점차 바꾸고 줄여나가면서, 자, 처음에는 완성된 답을 주고요. 점차 자극의 수준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안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조형법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자, 조형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행동의 변화를 점차 강화하여 그 행동이 점차 표적 행동과 유사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행동이라는 게 처음부터 새롭게 이제 형성하는 그런 행동들은 처음부터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리 찢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리를 쫙 찢을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서서히 다리 찢는 그 범위를 늘려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이 조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극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자, 뭐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응의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것. 즉, 반응 자체를 점진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대상자의 반응이 처음에 비슷하게 나오면 또 칭찬해주고, 또 비슷하게 나오면 또 칭찬해주고 해서 반응을 이제 나중에 원래 목표로 하는 그 반응하고
똑같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조용법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용안법은 자극, 치료사가 제시하는 자극을 바꿔주는 거고요. 조용법은 대상자의 반응을 바꿔주는 거다.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점차적으로 강화를 줘서 대상자의 반응이 원래 유도하기로 했던 목표 반응과 일치할 경우에 이제 그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혹시 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조용 절차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교재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좀 내용이 많아서요. 교재를 좀 한번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제가 보면 자, 첫 번째는 최종 목표 행동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용법이라는 게 결국은 반응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국은 반응을 바꿔서 치료사가 목표로 했던 반응까지 와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 행동을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다리 찢기, 그러니까 이건 언어 치료는 아니고 다른 예시예요. 자, 일자로 완전 다리를 무용수가 또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다리를 찢는데요. 자, 다리를 찢기 위해서 자, 최종 목표는 다리를 일자 모양으로 완벽하게 찢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다리를 일자로 못 찢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30도 찢고 그 다음에는 50도 찢고 그 다음에 70도를 찢고 그 다음에는 90도를 찢을 때까지 점차 행동을 변화시켜 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시작 행동을 선택하기입니다. 자, 시작 행동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수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용법은 여러 단계로 걸쳐서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용 단계를 선택하는 거고요. 몇 단계를 할지를 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면 정할수록 조용 절차의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수영을 어릴 때 잘 못 배워서 나중에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배우진 않습니다만 자,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처음에는 발로 물장구 치는 것부터 배우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휘젓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물에서 이제 떠서 팔과 호흡법을 또 배우고요. 호흡을 하면서 이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거를 배워서 예를 들면 자유형을 배울 겁니다. 자, 이때 최종 목표가 자유형이라면 자, 그 전까지 조용 단계의 목표가 있죠. 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손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호흡법, 그 다음에 실제 물에 들어가서 자유형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조용 단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선택할수록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용 절차에 효과를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속도가 너무 느려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피험자에게 적절한, 즉 환자에게 적절한 속도로 진행을 한다면 조용 절차에 좀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다시 하나씩 보시면 최종 목표 행동을 구체화한다라는 것 결국은 조용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자, 목표 행동을 구체화해야 사실은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고 하죠. 자, 최종 목표 행동, 이른바 표적 행동의 명시는 지속적인 강화의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최종 목표 행동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강화할 단계를 짜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작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시작 행동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강화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주 발생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이어야 이제 이것을 시작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아이가 옹알이 단계에서 첫낱말을 산출하기 위해서 빠빠라고 이제 옹알이를 하다가 아빠라고 이제 첫낱말이 산출되는 것을 조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때 만약에 빠빠라는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빈번하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이제 아빠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목표 어휘가 이제 아빠라는 말과 비슷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빠빠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자, 이거를 시작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드물게 나온다면. 자, 이거는 목표 행동하고 근접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 이처럼 목표 행동하고 근접한 행동을 처음에 시작 행동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조용법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현재 수행 수준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할 때에도 보면 언어장애 아동들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조용법처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검사나 목표를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 하거나 또는 너무 쉽게 하면 사실은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조용법에서는 현재 수행 수준의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용 단계를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결국 조용법에 효과 영향을 미친다. 자, 세 번째 조용 단계를 선택하는 것은요, 최종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연속적인 근접 행동이 무엇인지 틀을 짜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틀을 짜서 조용 단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기에는 여러분들 교재 210쪽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용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4에서 215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사용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핵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뭐였나요? 자, 행동을 통제하거나 새롭게 발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용안법이랑 조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안법이라고 하는 페이딩이라고 했었죠. 자, 용안법은 차원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자폐아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자,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자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을 할 때 정반응부터 아예 함께 제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단서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배웠던 조용법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전혀 발생되지 않은 행동을 형성할 때는 조용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자, 전혀 발생하지 않은 행동은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유사한 행동부터 산출하게 되면 그것을 시작 행동으로 잡고 서서히 강화의 기회를 주면서 강화를 단계별로 하게 되면 결국은 목표 행동과 근접 행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목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진적 접근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법의 예로는 옹알이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빠빠라고 하는 옹알이가 나중에 단어, 첫날말 아빠가 형성되기 때까지 자, 부모님들은 또는 치료사들은 빠빠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 시작이 되면 이걸 시작 단어로 잡고 점차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빠라고 하는 결국은 반응을 바꿔준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용안법은 자극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조용법은 반응을 변화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